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KBS 법조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판결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판결 어떤 게 있었죠? 네, 18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판매한 기업들이죠. 네. SK와 애경, 경영진들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20일에는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 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이 인정돼서 2천만 원의 벌금 선고됐습니다. 75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자, 이번 주 이게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서 12년간 불법 감금 구타해서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었는데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이 그게 처음 있는 사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80억 원의 국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피해자들은 이 형제복지원이 그 원장 개인의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이 불황인 수용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데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았고 또 불황인의 정의마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서 대다수가 불법 수감이 됐고요. 네.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이 지급된 시설임에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난 3월인가요? 검찰이 원장 고 박인근 씨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었는데 그 비상상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각됐으면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상상고의 내용이 그 당시에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그때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것이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비상상고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규모 인권 유린이 있었고 이것이 국가의 묵인과 비호 아래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국가에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한 데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있고 이것이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을 판결문에 넣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할 수 네, 있다. 민사에서 근데 이게 유리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없나요? 네, 민사에도 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10년이요? 네, 못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최근에 과거사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다루는 사건의 경우에는 네. 사법부가 법리를 새로 설시한 게 있습니다. 가해자인 국가가 이렇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적이 있고요. 이런 게 적용이 되면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당시의 피해자들 아직까지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요? 네, 사실 이분들이 입소자가 되면 불황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대표도 우리들의 옛 기억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되살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필로 진술서를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심지어 못 쓴 피해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필 진술도 못하는 사람까지 네.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좀 이롭게는 작용을 하지만 어쨌거나 쟁점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피해자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소멸시효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을 피해 액수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피해자들이 각각 3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피해 액수를 청구를 했는데 이 손해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당시 수용이 언제 됐는지 또 면제까지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가 개개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피해자 13명은 입소 카드 같은 걸로 당시 수용이 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신적 피해 배상을 넘어서 자신이 어떠한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까지는 다른 증언이나 증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34년 전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걸 입증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전 거를 기억에 네. 더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1호 사건으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자, 조사도 전에 그렇다면 왜 소송을 제기한 걸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위의 법적인 임기는 3년에 1년을 더해 총 4년입니다. 과연 그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사가 끝난다 해도 피해자들이 배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들은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피해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 언제 끝날 줄 알고 기다리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최대한 좀 빠른 결론을 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고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심이 더 멀어지기 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준비해 오시죠? 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서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9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각각 3명에 대해 확정이 됐는데요. 3명 중 1명이 그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클럽에서 나와서 다시 싸우게 됐는데요. 이 피해자가 도망가려다가 폭행당해서 의식을 잃었는데도 네. 계속해서 머리를 구둣발로 폭행한 등 폭행을 가했고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건은 경찰에서는 원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검찰이 그거를 살인죄로 바꿨나 봐요. 바꿔서 올린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까지 그 혐의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폭행일 뿐이지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운동선수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격투기를 수련한 운동선수의 신체를 일반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데 특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의 경우는 전혀 방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쓰러진 사람을 발로 걷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커킥이라고 하죠. 머리를 이건 이종 격투기에서도 금지되는 공격인데 뭐 실제로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건 운동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만약에 했다고 해도 위험한 것인데 이 점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발로 찼다라는 것은 나의 그 발차기로 죽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폭행을 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미필적 고의가 거기서 인정돼서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자 가해자들한테 9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유가족들은 그 9년형도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아버지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9년이 나왔지만은 19년이 나온 듯, 설사 저들이 사형을 받는 듯,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한테.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랬었어요. 가해자들도 젊은이들이고, 저들 인생도 이제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없는 모두 피해자뿐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살면서 이렇게 범죄자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될 줄은 몰랐다고. 석방되면 또 같이 살 수 있고. 그런데 모두 피해자라고요. 자식이 죽었는데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판결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해 서울 강북구 의동에서 아파트에 3중 주차된 입주민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폭행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감금 폭행한 입주민에 당해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열립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립형사립고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의 8개 자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모두 법정 투쟁 중인데요. 이번에 마지막 1심 판결입니다. 다른 소송에서 모두 자립형사립고가 승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남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